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끝이 차갑고 발이 냉기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단순히 날씨가 쌀쌀하거나 이불을 걷어차고 잔탓이라고 넘기시나요? 아니면 혈액순환이 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잠깐 생각하다가 그냥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은 불편하긴 해도 당장 위험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손끝의 차가움은 단순히 말초의 감각이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아주 오래된 언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심장을 이야기할 때 건강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심장이 강하게 뛰면 건강하다고 느끼고 혈압 수치가 정상이면 순환계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이 아무리 힘차게 뛰어도 그 힘이 직접 닿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혈관 길이를 모두 펼치면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 무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입니다.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직경이 머리카락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너무 가늘어서 적혈구가 한 줄로, 그것도 몸을 구부린 채 통과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혈관들이 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산소를 세포에 직접 건네주는 것도 모세혈관이고, 영양분을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하는 것도 모세혈관이며, 세포가 내놓은 노폐물을 거두어 가는 것도 바로 이 혈관들입니다. 심장은 큰 도로를 만들지만 실제로 집 앞까지 배달을 오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수십억 개의 작은 통로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로들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여전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혈액은 대동맥과 동맥을 통해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목적지, 즉 개별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닿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로가 쌓입니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은 아침이 반복됩니다. 손발이 늘 차갑습니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작은 염증들이 쉽게 생기고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혹은 체질 탓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닿지 못하는 그 마지막 차례, 모세혈관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혈관 연구자들 사이에서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순환이라는 것입니다. 큰 혈관의 건강보다 세포와 직접 맞닿아 있는 이 미세한 순환의 질이 우리가 느끼는 일상의 컨디션과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2000년 전 동양의학은 이미 이것을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기혈이 막힌다는 표현을 씁니다. 기운이 흐르고 혈액이 흐르는 경로가 막히면 냉기가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몸이 그 신호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특히 손끝과 발끝처럼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차가워지는 것을 단순한 말초 증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양기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온몸의 흐름이 어딘가에서 막히고 있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과학의 언어와 전통의학의 언어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놀랍도록 닮아 있을 때 우리는 한 번쯤 멈추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모세혈관이라는 심장이 직접 닿지 못하는 그 아주 작고 조용한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선택하는 것들이 그 작은 통로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오래된 지혜가 현대과학과 맞닿는 그 경계에서 어떤 실천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지금껏 보내왔던 신호들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모세혈관을 처음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은 17세기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마르첼로 말피기였습니다. 그는 개구리의 폐를 들여다보다가 동맥과 정맥 사이를 잇는 아주 가느다란 통로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혈액이 어떻게 동맥에서 정맥으로 넘어가는지 알지 못했는데 말피기의 발견이 그 오랜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0년이 넘게 흐른 지금도 우리는 이 작은 혈관들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적게 알고 있습니다. 의학 교육에서도 건강 정보에서도 모세혈관은 늘 큰 혈관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한번 숫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500억 개에서 600억 개에 달하는 세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포는 살아있기 위해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포들 중 어느 하나도 모세혈관으로부터 약 50 마이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모든 세포는 모세혈관과 거의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거리를 넘어서는 산소는 스스로 확산해 이동해야 하고 그 이동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으면 세포는 조용히 에너지를 잃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혈관은 단순히 피가 흐르는 수동적인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의 벽을 이루는 내피세포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포들은 주변의 산소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스트레스 호르몬,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에 따라 모세혈관을 열거나 닫거나 수축하거나 확장합니다. 심장이 큰 그림을 그린다면 내피세포들은 세포 하나하나의 수요에 맞춰 미세하게 반응하는 조율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오면 모세혈관을 포함한 작은 혈관들은 즉각 수축합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대단히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몸은 피를 심장과 근육과 폐에 집중시키고 손발 끝과 같은 말단 부위에는 잠시 혈액 공급을 줄입니다. 도망치거나 싸우는데 손가락 끝의 혈액은 당장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호랑이에게 쫓기는 것처럼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감, 회의, 걱정, 인간관계, 경제적 불안.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는 조용하고 만성적으로 지속됩니다. 그 결과 모세혈관은 하루에 많은 시간 동안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세포들은 배가 고프지만 밥이 오지 않는 상태를 매일 반복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냉기와 움직임의 부재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말단 혈관은 수축합니다. 이건 역시 몸의 방어 반응입니다. 천을 중심부에 유지하기 위해 표면 쪽의 혈관을 좁혀 열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에어컨이 돌아가는 사무실에 있거나 신체 활동 없이
저천 상태를 유지하면 말단의 모세혈관들은 거의 하루 내내 닫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미묘한 경로로 작동합니다. 혈액 속에 당이 과도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면 그 당 분자들이 단백질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당화라고 하는데, 당화는 내피세포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모세혈관 벽을 점점 경직되게 만듭니다. 굳어진 모세혈관 벽은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전달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당뇨병이 장기적으로 눈, 신장, 발끝의 감각에 영향을 주는 것도 이 미세순환의 손상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 진단 이전에도 혈당이 자주 불안정하게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이 과정은 서서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만성 피로와 손발 냉기와 집중력 저하가 왜 함께 찾아오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몸 전체 차원의 신호가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미세한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조용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오래된 의학은 현대과학에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냉증을 다루는 방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손발이 차가운 상태를 단순히 온도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양기가 몸의 끝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 즉 생명의 온기를 운반하는 힘이 어딘가에서 막혀 있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힘은 기운의 소모, 습기의 정체, 감정적 억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 언어로 번역해보면 기운의 소모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 피로일 수 있고, 습기의 정체는 림프 순환의 저하일 수 있으며, 감정적 억압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혈관 긴장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관찰하고 있는 현상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족삼리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무릎 바깥쪽 아래 정강이뼈 옆에 위치한 이 자리는 동양의학에서 수천 년간 가장 중요한 보혈 자리 중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곳을 자극하면 소화기를 강화하고 기혈 순환을 도우며 전신의 활력을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부위에 대한 자극이 말초 혈류와 미세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혈 자극이 자율신경계를 통해 혈관 긴장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방향의 연구들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임상적 관찰과 현대 과학의 탐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발바닥을 생각해 봅시다. 발바닥에는 손에 손잡고 이어진 모세혈관들이 특별한 밀도로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의 자극, 특히 온기와 압력의 자극은 그 모세혈관들을 열어주는 아주 직접적인 경로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왜 전신의 이완을 가져오는지, 왜 잠이 잘 오는지, 그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발바닥의 모세혈관이 열리면서 그 영향이 전신의 미세순환에 파급되고 자율신경계의 긴장이 풀리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발바닥 가운데, 특히 용천혈이라 불리는 지점을 생명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발바닥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그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신장의 기운이 살아나고 전신의 기혈이 활성화된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 눈으로 보면 이 개념은 발바닥의 풍부한 신경말단과 모세혈관망이 자율신경계 및
전신 순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과 자연스럽게 겹쳐집니다. 이제 내피세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는 몸에서 가장 방대한 내분비 기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단순히 혈관벽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화질소를 포함한 여러 신호 분자들을 분비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의 생성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운동과 온열 자극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천이 오를 때 내피세포들은 더 많은 산화질소를 만들어 혈관을 넓히고 모세혈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합니다. 반대로 가만히 앉아있고 몸이 차가울 때 이 시스템은 조용히 잠들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이 왜 그토록 많은 연구에서 건강에 이롭다고 나오는지, 그 이유 중 하나를 이제 세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전신의 근육들이 리드미컬하게 수축하고 그 수축이 모세혈관 주변을 부드럽게 눌러주며 혈류를 돕고 내피세포들을 깨워 산화질소를 분비하게 합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해온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작고 가장 중요한 통로들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온도는 약 40도에서 42도,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편안하게 따뜻하다고 느끼는 온도가 적당합니다. 이 자극은 말단의 모세혈관을 열고 그 반응이 전신 순환에 영향을 미치며 자율신경계를 부교감 방향으로 이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이 의식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신다면 잠의 질에도 변화가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손바닥 마찰입니다. 두 손바닥을 빠르게 비벼 열을 만들고 그 따뜻해진 손으로 손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주무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손가락 끝의 모세혈관에 기계적 자극과 온열 자극을 동시에 주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오랫동안 타이핑을 하고 난 뒤 손이 차갑고 뻣뻣하게 느껴질 때 해보시면 금방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손가락 끝의 혈자리들이 경락의 끝점이자 시작점이라고 봤는데 그 관점에서 손가락 끝을 자극하는 것은 막힌 흐름을 다시 여는 행위였습니다. 세 번째는 식후 짧은 걸음입니다.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부드럽게 올랐다 내려오면 모세혈관 내피에 가해지는 당화 손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격렬하게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산책처럼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걸음이 모세혈관 내피세포들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신호가 됩니다. 네 번째는 발바닥 자극입니다. 저녁에 발을 씻은 뒤 족삼리 부근이나 발바닥 가운데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묵직한 감각이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자극해주면 됩니다. 하루의 긴장을 발바닥에서부터 천천히 풀어주는 이 작은 의식은 그 자체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몸과의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냉교대 자극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에 번갈아 손이나 발을 담그는 것으로
혈관을 수축시켰다 이완시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교대 자극이 모세혈관의 탄력성과 반응성을 훈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너무 오래 있을 필요는 없고 따뜻한 물 30초, 차가운 물 10초에서 15초를 3번에서 5번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거나 레이노 증후군처럼 냉기에 특히 민감한 분들은 이 방법보다는 따뜻한 자극만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실천들은 모두 대단한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 2손, 짧은 산책, 그리고 하루 중 잠깐의 시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실천들이 단순히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물리적 행위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몸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불편함으로만 처리하고 그것을 빨리 없애야 할 증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손발의 차가움이, 오후에 이유 없는 피로가, 아침에 무거운 눈꺼풀이 사실은 몸이 아주 정직하게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는 연습이 어쩌면 치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동의학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몸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보았습니다. 모세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섬세한 통로들이 스스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의 파도를 가능한 한 낮추는 것. 그것이 오래되고도 새로운 몸을 돌보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세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활동적인 생활과 만성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모세혈관의 밀도가 감소하고 그 결과 세포들에 대한 산소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새로운 모세혈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방향도 있습니다. 혈관신생이라는 이 과정은 우리 몸이 필요에 맞게 자신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놀랍도록 희망적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손끝까지 발끝까지 몸의 가장 먼 자리까지 따뜻함이 닿을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건강은 심장이 얼마나 강하게 뛰느냐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멀리까지,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고르게 전달되는지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전달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수십억 개의 작은 통로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물 한 대야를 준비하고 그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그 작은 시작이 몸 안의 흐름을 다시 깨우는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공간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탐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실 때마다 저는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할 용기를 얻습니다. 이 공간은 언제든 여러분이 몸과 대화하고 싶을 때 다시 찾아오실 수 있는 자리로 남아있겠습니다. 이 채널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된 내용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일상에서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정보적 안내입니다.
만약 지속적인 통증, 호흡 곤란, 심한 불면, 반복되는 공황, 오래 지속되는 우울감, 혹은 자해에 대한 충동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병원이나 적절한 의료기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